이사장님을 지내신 김정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박무정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즐겁고 설레야 될 강연회가 무겁고 침울한 가운데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자 많은 시민단체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을 때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 뭐 필요하냐, 시기상조다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약 한 달 전에 같은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10일 간격으로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진주시에서 진주시 인권조례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 후속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고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해상 사고에 대비해서 해상 재난 구조 선박용을 건조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투입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사고 초기에 국방부 대변한 사람이 훈련해 보지 않았어. 성과가 불분명해서 투입할 수 없다는 그런 국방부 대변인의 정말 어이없는 발표를 보면서 어찌 이리도 서로 닮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고귀한 학생들과 승객들의 생명을 앗아간 진도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우리 어른들의 엄청난 잘못입니다. 고귀한 영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인권적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인권은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억압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23년에 우리 조상들이 형평사를 설립하고 백정 해방운동을 외쳤던 그 형평운동의 취지도 또한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하며 각자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진중근 교수님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으로 익히 많이 접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촌철살인 같은 짧은 글로서 많은 분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후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강연과 집필 활동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우리 진주 지역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회가 열린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진주시 교육지원청 유병주 교육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 바다 속에 있는 그분들의 명곡을 비웁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웃지 말아라. 이렇게 큰일 난다.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지금 사실 안녕하지를 못하시죠. 저도 지금 조금 괜찮은데 그 방송하던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꾸는데 막 꿈이 이제 생신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제가 애들하고 같이 이제 그 선실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부장해가지고 밤새 잠을 좀 못 자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치료에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약간 가라앉은 것 같긴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만이 이제 트라우마를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강연 주제도 원래 좀 바꿔야 되는데
뭐 웃고 떠드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좀 즐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게 시작해가지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주 가끔 자주 왔고요. 또 저희 선배가 또 여기 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때 임용됐을 때 아주 20년, 25년 전인가? 그때 왔을 때는 진주성에서 바라보면은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목욕탕 그 불똥만 보였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얘기는 디지털 시대의 사람 사는 얘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우리가 히스토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토리에서 HI를 빼면 뭐가 되죠? 스토리가 되죠. 사실 역사와 그 스토리를 서사라고 그러는데 역사와 서사는 좀 다르죠. 근데 그게 이제 요즘 막 혼합이 됩니다. 융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시대의 변화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 의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파타피직스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사이비 철학, 사이비 과학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이제 가상하고 현실이 막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컴퓨터 안에 가상세계로 들어가시죠? 그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무슨 현실?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죠. VR. 그러니까 190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만 해도 아마 컴퓨터로 주로 가상현실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때 이제 영화로 나온 게 그 시대상을 반영한 영화가 매트릭스예요. 사람이 이제 가상 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갔다 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뭐 그렇죠. 또 하나는 2000년대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떤 개념이 등장하게 되냐면은 컴퓨터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옛날에 50년대 컴퓨터 방한가득이었죠. 그러다 70년대 이게 애플, 맥킨토시죠. 책상 위로 올라옵니다. 그걸 데스크탑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이제 좀 지나니까 무릎 위로 올라와요. 랩탑이라고 그러죠. 이게 노트북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손바닥, 그래서 팜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다 뭐예요? 사실은 조그만 컴퓨터예요. 요즘 노트북도 잘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가상현실에, 가상에 들어가려면 하드웨어가 있는 데로 가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PC방 가거나 아니면 자기 컴퓨터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요즘은 내가 가상에 접속하기 위해서 굳이 어떤 장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늘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현실에다가 중첩시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증강현실이라고 그래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죠. 여러분 구글 안경 아시죠? 안경 딱 끼고 내가 뭐 예컨대 길을 걷다가 여기가 무슨 길이지? 그럼 딱딱딱딱 주소가 뜨고 박물관 가가지고 저기 누구 작품이지? 따다다닥 이렇게 뜨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차량 운전할 때 쓰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사실 다 현실 위에다 가상을 중첩시키는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는 믹스트 리얼리티, 그래서 혼합현실이라 그래요.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현실은 하나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게임하는데 몇 시간 쓰죠? 보통 몇 시간 해요? 하루에? 안 해요? 공부하려고 안 하는구나.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평균 3시간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3시간은 그냥 딴 가상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서핑도 하잖아요. 그 시간까지 합치면 사실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가량은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리얼리티라는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 요즘은 가상과 현실이 마구 중첩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의식 자체도 이제 의식 자체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가상과 현실의 구별, 우리 때만 해도 가상과 현실을 명확하게 구별했거든요. 가짜냐, 진짜냐. 근데 요즘은 그 구별이 굉장히 사라져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고구려 방송 3사에 있었던 고구려 드라마 기억나세요? 고구려 드라마. 그때 그 방송 3개사에서 했는데 한 곳에서는 고증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2개 방송사에서는 아예 고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이너가 물어봤답니다. PD한테. 그래서 무사들 복장은 어떻게 디자인할까요? 그랬더니 PD가 하는 얘기가 쿨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원래는 고증을 해야 되는 역사니까. 그러니까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든지 벽화 같은 걸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쿨하게 디자인한 겁니까? 예를 들니까 과거에서 온 게 아니라 미래에서 온 겁니다. 컴퓨터 게임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막 역사 왜곡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항의를 하려고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그 사극에서 워낙 역사 왜곡이 심하다. 그래서 고증과 틀린 걸 다 적어가지고 책 한 권 분량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극 쓰는 사람들한테 다 또 보냈답니다. 작가들한테.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작가들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알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최근에 가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기황후죠. 기황후 같은 게 큰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게 역사랑 다르거든요. 워낙 다른 겁니다. 보통 그랬잖아요. 역사는 기록이 단편이 있으니까 빈 곳이 많잖아요. 그 빈 곳을 상상력으로 채워넣는 정도였는데 이제 아직 역사 해석 자체를 바꾸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역사냐 서사냐 히스토리냐 스토리냐 이게 막 중첩되는 현상입니다. 아마 지금 어린 학생들 중에서 초등학생들 중에서 신윤복이 여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쵸? 왜 드라마에서도 여자였고 방송 그 뭡니까 영화에서도 여자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요즘 사람들 태도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이제 사진이 하나 올랐습니다. 몇 년 됐어요. 근데 사진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교회하다 망하면 절하면 되고. 그때 왜 광고 있었죠? 뭐 하면 교회하다 망하면 절하면 되고요. 근데 뭐냐면 이제 사진인데 교회에 그 뾰족탑 있잖아요. 그 뾰족탑 위에 보통 십자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대신에 십자가가 없고 거기 절 만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뾰족탑 그 탑신에는 원래 네 자가 있었나 봐요. 네 개 글자 띄어놓은 자국이 있고 그 자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불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올리니까 재미있게 이제 댓글들이죠. 댓글이 쫙 붙었는데 재밌어요 크크크 막 이런 게 붙어요. 막 붙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농담 잘 이해 못하고 너무 진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막 분개합니다. 역시 개독들이란 이러면서 막 또 기독교인들 막 또 공격하는 글들이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이따 뭐냐면 아니나 다를까 그런 글이 올라오죠. 아 합성 참 잘하셨네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밑에 누구 합성 아닙니다. 합성이에요.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저기 합성 자국 납니다. 아닙니다. 그 합성 자국 아니에요. 막 서로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승부가 안 나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현실에 레퍼런스를 댑니다. 아 저거요. 지하철 메타선 타고 가다 보면 옆에 보세요.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놈이 밑에다 뭐라 붙이냐면 구라예요. 제가 그 동네 사는데 없어요. 또 막 싸워요. 그럼 나중에 끝은 어떻게 되냐? 누가 하나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합성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쿨하면 됐지. 재미있으면 됐지. 이렇게 돼버리는 이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뭐 섞여버리는 게 한편으로 장점도 있지만 또한 단점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왜 그렇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의식이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는 의식을 재구조화한단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의식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 핸드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내가 지금 나 꺼놨거든요. 그렇죠? 강연하려고. 내가 원하면 켜고 끄고 나는 주체고 얘는 도구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이건 도구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원래 이제 원래 핸드폰을 안 살려고 그랬거든요. 독일에서 처음 유학 왔을 때. 아니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동안 도달 가능할 수가 있어. 끔찍해. 그건 지옥이야. 안 살려고 그랬습니다. 안 사고 지냈죠. 한 1년간 지냈나? 어느 날 지하철 당산역 2호선 딱 타고 내리는데 아니 그 매대가 딱 차려져 있는데 이거 핸드폰을 공짜로 준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예 거짓말이죠. 돈 받으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아니래 진짜로 공짜로. 에이 계약한다고 돈 받으려고. 아니래요. 근데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된대요. 근데 또 제가 그때 마침 또 주민등록증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주민등록증 거부운동한다고. 그랬더니 없다 그랬더니 주민번호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있다 그랬더니 주민번호만 받고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짜로 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 쓰기 시작한 다음부터 절대로 이것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핸드폰을 사게 되면 핸드폰을 깔아놓은 망이 있잖아요. 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할 필요도 없었던 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완전히 새로운 관계 속에 등장하고 그 다음엔 없이는 이제 못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식 자체의 구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다 글자 아시죠? 다 아시죠? 우리나라가 한글이 워낙 좋아서 해방 직후에 문맹률이 70~80%였는데 워낙 한글이 과학적이다 보니까 문맹률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문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의식 구조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근데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의 상당 부분,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잖아요. 원래 그
정석에 따지면 중세 봉건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본주의 다음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이게 자본주의 이전이었어요. 사회 자체가. 그래가지고 농촌 공동체에 가게 되면 한 번도 글자를 한번 접해보지 못한 마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루리아라는 학자가 가서 필드워크를 나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의식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도시 사람들은 벌써 문서를 쓰잖아요, 문자를. 시골에 거기 농촌 공동체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의식 구조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시계가 보이죠? 시계 보이시죠? 이거 보세요. 이게 뭐죠? 동전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바퀴. 그 다음에 추석날 보름달.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벌써 추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전하고 시계하고 달하고 바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죠. 근데 또 추상을 하죠. 애브스트랙션, 공통점을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그게 바로 문자 문화 의식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공동체 사람들한테. 딱 보여줬더니 하느님이가 시계가 짝깍짝깍 잘 가네요. 그 다음에 하느님, 달은 역시 추석날 보는 게 좋죠. 동전은 제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추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죠. 3단방법이죠. 추론 능력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북극 지방에 사는 곰은 모두 색깔이 하얘요. 근데 X라는 지방은 북극 지방이에요. 그럼 그 X라는 지방에 사는 곰은 무슨 색깔일까요? 정답?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딱 했더니 머리를 걱정하면서 글쎄요, 제가 색깔이 하얀 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것도 문자문화 소산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반성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하시죠? 그거 못하면 훈수 취급 같잖아요. 그렇죠? 늘 내가 말을 한다더라도 내가 한 말과 거리를 취하고 그걸 자기 반성 능력이라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러시아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랬거든요. 당신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자기 비판 능력이요. 또 어떤 사람은 씩 웃으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문자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의식구조 자체를 바꿔놓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문자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몇천 년 전에 발견됐지만 모든 사람들이 문자를 읽고 쓰게 된 지는 기껏해야 200년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을 때가 5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독일 전역에서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약 2만 명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게 급속도로 확산이 된 거죠, 오늘날. 어쨌든 근데 최근 들어와서 문자 문화가 또다시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 젊은 학생들 긴 글 좋아해요? 두꺼운 책 읽어요? 안 읽죠. 잘 생각해보세요.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컴퓨터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제가 처음 기억나거든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만 해도 컴퓨터는 문자 문화의 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과생들한테는 계산기였어요. 문과생들한테 뭐였냐면 타작입니다. 파이트가 필요 없는 타작이.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통신 수단이 돼요. 아마 여러분 PC 통신 기억나실 겁니다. PC끼리 연결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굉장히 문자 문화적이었어요. PC 통신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초기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문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밤새 정교하게 글을 씁니다. 몇 페이지씩 써요, 이렇게. 그러면 다음날 딱 보면 반론이 또 몇 페이지씩 아주 정성스럽게 반론이 붙고 막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도란도란 그렇게. 근데 요즘은 긴 글 한번 올려보세요. 환영받아요? 아니죠. 긴 글 딱 올리면은 딱 쪽글이, 댓글이 붙죠, 댓글. 한 줄짜리예요. 뭐라고 그러냐. 긴 글 쫙 하면 밑에 스크롤 압박. 두 번째, 누가 세 줄로 요약 좀 해줘요. 세 번째, 참 좋은 글입니다. 물론 읽진 않았습니다만. 뭐냐면 요즘은 그냥 사진 하나에다가 뭘 붙여요? 캡션을 붙여버려요. 캡션만 붙이는 식이고 그래서 소통 자체가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 문화가 내가 볼 때 그 문자 문화에서 그 영상 문화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제가 볼 때 DC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DC 기억나세요? DC 옛날에 해자 문화라고 기억나세요? 해타다. 무건수행이라고 그러죠? 말이 없어요. 말을 안 해요. 대신 뭐 하냐면
무슨 포스팅을 할 때마다 항상 사진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 안 올리면 그냥 잘려버려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잘림 방지. 그래서 짤방. 요즘 줄여 들어가서 짤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영상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문자가 없었을 때, 글자가 없었을 때는 말로 소통했잖아요. 말로 소통하고 또는 이미지로 정보를 전달했었어요. 벽화 이런 걸로. 근데 이제는 뭐예요? 문자 문화 때는 그걸 갖다가 알파 뉴머릭 코드, 쉽게 말하면 알파벳, 가나다라, 기억, ENT 또는 숫자로 하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또다시 영상 문화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미디어는 의식을 재구조화한다. 다시 말하면 영상 미디어 시대는 사람들의 의식에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 관심사입니다. 저만 해도 뭐냐면은 문자 문화 세대거든요. 우리는 책을 읽었어요. 세계를 알려면 뭘 읽어라? 책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이미지예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문맹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다 글자 읽죠. 미래의 문맹자는 이미지를 못 읽는 사람이에요. 이미지를 못 읽는 사람.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세대하고 저만 해도 세대는 뭐냐면 문자문화 세대고요. 제가 접했던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사진과 영화와 그 다음에 뒤늦게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도 저는 굉장히 늦게 접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텔레비전 가진 집이 딱 한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의 창세기를 기억해요. 아직도. 텔레비전이나 물건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회적 역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집애가 별 볼 일 없는 애였거든요. 근데 오후만 되면 모든 권력이 걔한테 집중됩니다. 이제 집중되고 이제 저녁만 되면 그 집으로 몰려가죠. 그래서 만화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뉴스를 해요. 뉴스 끝난 다음에 연속극까지 하나 보고 그 집 엄마 막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야 중간아 배 안 고프냐? 저 배 안 고파요. 엄마가 안 기다리시는데 우리 엄마 저 안 기다려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 매체는 뭐냐면은 요즘 세대들 영상 매체고요. 그 다음에 영상 매체도 사진이나 영화나 텔레비전이 아닙니다. 뭐야? 컴퓨터? 게임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영화나 텔레비전은 운명처럼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드라마 줄거리 바꿀 수 없죠. 근데 게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뭐가 바뀌어요? 줄거리가 바뀌죠. 인터랙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딱 보면 우리는 딱 떨어져요. 구경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미지를 딱 보면 달려들어요. 조작하려고 들어요. 조작하려고 들고 그 다음에 그걸로 뭐냐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스스로. 이러니까 바로 이제 의식 수준에 의식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제 그런 농담을 하는데 우리 저 옛날에 중대했을 때 동문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에요. 딸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방학 숙제를 했는데 탄다고 컴퓨터를 딱 켰는데 컴퓨터 창을 8개인가를 열어놨더래요. 그래가지고 요거다 싶어서 이제 애를 딱 불러다가 훈계를 한 겁니다. 딸아, 아빠는 진보적이니까 쿨한 척 해야 되잖아 또. 그래서 게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게임도 해야지 당연히 디지털 시대에. 이래가면서 채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요즘 채팅 없이 어떻게 교우관계가 가능하겠니? 다 이해를 해. 하지만 채팅을 할 때 채팅만 하고 게임을 할 때 게임만 하고 숙제를 할 때 숙제만 하고 음악을 할 때 음악만 들으렴. 그랬더니 딸이 딱 정색하고 아빠 얼굴을 딱 쳐다보면 아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더래요. 뭔 얘기냐 그랬더니 아니 애들하고 채팅을 해야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채팅창을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받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익스플로러가 또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해야 되니까 뭡니까? HWP 열려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음악은 흘러야 되는 거고 어떻게 숙제만 합니까? 가끔 쉬었다가 하고 게임에 또 간섭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8개가 열려 있어야 필연성이 딱 나오더래요. 할머니 딱 막혀가지고 결국은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야이씨 아빠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말이죠 진보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수예요. 꼴통이었어요. 막 그 자괴감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때 그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건 말이죠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말이죠 진화의 문제예요. 진화의 문제. 왜냐면은 우리 세대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우리가 별밤이라고 있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 그거 들으면 숙제하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큰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8개가 된 것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이 있죠. 인디비주얼, 개인. 인디비주얼을 딱 보게 되면 부정이죠. 디바이드가 있어요. 나눠지지 않는. 그러니까 정신 항상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때 나눴단 말이죠. 별밤, 숙제, 이렇게.
요즘 8개로 나가지니까 그 사람이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이제 뭐가 돼요? 디비주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진화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이 공존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디지털 종족하고 요즘 세대들하고 저 같은 뭡니까 이 문자 문화 세대하고 이게 공존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런 거죠. 저만 해도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이름을 날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 문자 문화 종족인데 이게 네안데르탈인이거든요, 제가. 근데 제법 이쪽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좀 사용할 줄 알고 이렇게 2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학교에서 쓰는 아주 고급스러운 학문적인 용어 가지고 탁 썰을 풀 수도 있고 저 애들하고 요즘 좀 안 하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젊었을 때만 해도 그냥 거의 DC식으로 거의 싸웠거든요. 요즘도 뭐 일베 용어, DC 용어 다 압니다. 이런 것들 이중 언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 우리나라 옛날에 그 김삿갓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의 모범이죠. 근데 김삿갓은 최고의 인텔리입니다. 시를 써요. 한시를 씁니다. 한시를 쓰면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멋진 한편의 시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쌍욕이죠. 뭐 서당에 되고 애들이 되고 다 체열이 안 돼요. 애들이 모인 게 체열이 안 되고 그러면 제미십 이렇게 되고요. 서당 그 다음에 훈장이라는 놈은 나와서 쳐다보네요. 내부랄 뭐 이렇게 이 이중 언어죠. 이중 언어.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데 가끔가다 그런 저도 한계가 있죠. 완전히 못 따라가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다른가 젊은 세대들의 의식이 그리고 그런 의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더 달라지냐면 정치도 달라져요. 정치에 대한 또는 역사에 대한 생각들 이 고전적인 생각과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파타피직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사이비 철학, 사이비 과학 한마디로 농담으로서의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담으로서의 학문. 우리 그런 거 있죠. 농담할 때 농담인 거 알면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상대도 농담인 거 알면서도 진짜처럼 또 받아주는 경우 있죠. 그런 거 파타피직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알프레드 자리라는 프랑스 사람이 만들었어요. 보시면 1907년에 죽었죠.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초현실주의라는 미술에서 유파가 있어요. 살바도르 달리, 마그리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상적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한 20년 앞서가지고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의 극을 썼던 겁니다. 근데 초현실주의가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일상과 몽상의 중첩 상태예요. 현실과 꿈이 있죠. 꿈이 중첩된 상태를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마 그럴 겁니다. 현실인데 꿈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초현실주의자들 참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그 원룸에 살았는데 11층짜리 11층입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갔어요. 어느 날 학교를 가느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딱 내려가는데 문이 쫙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딱 내리려고 했는데 앞에 두 남녀가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리고 그 두 남녀가 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다 보니까 제가 열쇠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1층에서 쭉 내려와서 문이 쫙 열리니까 아까 그 두 남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타고 그들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열쇠를 또 탁 찾았죠. 그걸 갖고 다시 이제 엘리베이터 딱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쭉 내려가지고 문이 딱 열리니까 또 그 두 남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트위터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어머 섬뜩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초현실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꿈과 막 현실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게 사실 광인들 상태잖아요. 광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엉터리 과학 학문을 만들었는데 그 학문 파타피직스 협회라는 게 이제 프랑스의 파리에서 만들어지는데 거기 협회 회원들을 보세요. 호황미로 피카소와 더불어서 스페인 미술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마셀 듀샹. 현대 화가 현대 미술 그럼 누가 떠올라요? 대표자. 현대 미술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20세기 초반에 최고의 예술가. 피카소 그러잖아요. 요즘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뭐라 그래요? 듀샹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변기 들고 미술관 간 사람이에요. 변기 사인해가지고 미술관 갖다 놓고 20세기 최고의 작품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변기예요. 변기. 근데 이 사람이 거기 협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윌젠 이오네스코라든지 정준혜 같은 사람은 이제 불문학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춘원 이광수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대표자들이 그 농담으로서의 애들 장난이잖아요. 장난으로서의 학문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는 누구냐면 호르케 루이스 보르헤스라고 있습니다. 보르헤스 소설은 아주 짧고 재미있고 아주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포스트 모더니즘이 막 어려운 말 나오죠. 그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 사람 소설에서 영향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도 회화는 아니었지만 파타피지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이 사서잖아요. 사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고, 그래서 이 사람 소설책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문헌들이 인용이 됩니다. 페르시아 문헌, 아라비아 문헌, 라틴어, 그리스어 문헌, 심지어 중국어 문헌까지. 근데 그거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짜랑 가짜가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움베르토 에코는 사실 이 보르헤스를 베낀 사람입니다. 대중적으로. 이 사람의 그 푸코의 추라는 소설 보면 거기도 보면 라틴어 문헌도 잔뜩 나오잖아요. 그거 진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가짜인데도 마치 뭐처럼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읽을 때도 우리는 가짜인 거 알면서도 진짜처럼 읽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도 뭐냐 파타피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파타피지션은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던 장은 보드리아르입니다. 이 사람 평생 자기를 파타피지션을 여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 매트릭스의 사상적 토대를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 보면 이 사람 책이 나와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시뮬라크로 시뮬라스라는 책인데 어딘지 기억나세요? 1편에서 처음에 네오가 해커잖아요. 해킹 프로그램을 팔죠. 어떤 흑인 청년이 문을 띵동 벨을 누를 겁니다. 그랬더니 책을 딱 꺼내서 펼치니까 그 안에 CD가 들어있죠. 그때 그 책입니다. 이 사람도 바로 파타피시에는 그 피치션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은. 자,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일상에서 한번 찾아봐요. 비슷한 예를.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이라는 농담 아시죠? 온갖 버전 다 있어요. 물리학, 양자역학, 생물학, 뭐 그냥 온갖 게 다 있는데 다 볼 수가 없고 그 중에 하나만 보죠. 전자공학의 방법입니다. 코끼리를 로페스 필터에 통과시킨다. 그럼 고기리가 나온다. 고기리에다 서큘러 라이트 시프트 연산을 한다. 그럼 리고기가 된다. 그럼 리고기를 증폭비 5인돈 인버트 OPF 회로에 통과시킨다. 그러면 숫자 5리고기가 된다. 이제 오리고기를 냉장고에 넣는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나 농담이게 뻔하죠. 근데 약간 이거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진담인 것처럼 헷갈릴 정도. 그렇게 하면 참 좋죠. 그게 이제 아주 전통적인 파타피직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타피직스처럼 보이지만 파타피직스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라사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유사과학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두 개입니다. 심령학하고 UFO 연구예요. 이거 왜 파타피직스가 아니냐. 심령학하는 여기 보세요. 분신사바 귀신 영매가 귀신 불러내고 있죠. 이거 왜 아니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유령이 존재한다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령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고 유령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믿고 그 다음에 자기들 얘기를 남들도 진짜로 믿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파타피직스가 아니에요.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UFO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UFO 연구하는 사람들은 UFO가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서 지구랑 같은 조건을 가진 별들도 한 몇억 개, 몇십억 개는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보다 더 발달한 문명을 가진 지적 존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남들도 믿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닙니다. 파타피직스는 뭐예요? 농담이라는 걸 자기도 알면서 진짜처럼 말하는 거고 상대도 농담인 거 알면서 진짜처럼 받아주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상이죠? 노벨상에서 내가 다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아이주가 붙었죠. 그럼 이그노벨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노벨상 패러디상입니다. 근데 어떤 상이냐면 이 연구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연구에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걸 연구를 하냐면은 여러분 재채기 하잖아요. 재채기 하면 콧김이 나오잖아요. 콧김의 풍속을 측정합니다. 초속 몇 메타 이런 거예요. 2010년 그 생물학 분야의 그 수상자 연구 제목이 뭐였냐면 동굴박쥐의 구강성교에 관한 연구 이거였어요. 근데 어떤 인도 수학자가 수학 분야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때 연구 주제가 뭐였냐면 인도 전역에 존재하는 인도에 존재하는 모든 인도 코끼리의 피부 표면적을 계산해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냐면 이런 거죠. 고양이 벼룩보다 개벼룩이 더 높이 뛰는 이유에 관한 고찰 이런 거예요.
정말요. 한국 사람도 하나 받은 게 있더라고요. 발명 분야에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상은 진짜 과학입니다. 과학상이에요. 모든 연구, 방법, 절차, 논문까지 몽땅 다 과학입니다. 똑같아요. 다만 주제가 좀 이상해요. 그쵸? 주제가 이상한데 우리는 웃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진지해요. 본인들은 정말 저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시상식이 열리잖아요. 그럼 또 상도 받으러 옵니다. 이렇게 와. 상 받고 시상소감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좀 웃으면 안 될 게 이그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3년 후에 노벨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좀 삐딱하잖아요. 이렇게 좀 뛰어난 사람들 뭔가 삐딱하잖아요. 관심사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농담으로 듣지만 본인들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파타피식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비슷한 예를 가서 볼 수 있는 발명 영역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타피식스에 접근한 예가 이겁니다. 진도구라고 아시죠? 아세요? 애들 옷에다가 쇼를 달아놓으면 청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를 해주거든요. 진도구. 이 진도구의 정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발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이 있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발명가들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항상 개성치고 생각하죠. 생활에서 부딪히는 한 가지 문제점을 분명하게 해결해줍니다. 명확하게. 하지만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른 서너 가지 문제를 새로 안게 되는 그런 발명. 다시 말하면 발상은 기발한데 쓸 때는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농담으로서의 발명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1994년에 이걸 처음 접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협회에 또 갔죠. 일본에 있거든요. 협회가. 사이트 가가지고 제가 회원 가입하려고. 근데 회원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냐. 여러분들도 회원이 되려면 진도구를 하나 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명을 뭘 했냐면 그때 무드 메이커라는 기계를 하나 발명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탁 뽀뽀하고 키스하고 이럴 때 음악이 쫙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음악이 안 흘러요.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이렇게 외장 스피커랑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진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설계도와 함께 완성품 사진까지 해서 보내야 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후에 거기까지 쩔지 못해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최근에 이제 발명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 뭐냐면 리모컨 파인더. 나 진짜 요즘 원룸에 살거든요. 요만한 거. 세상에 거기서 없어져 리모컨이. 아시죠? 그래서 이제 리모컨 파인더가 없어지면 리모컨 파인더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런 발명품들이 이제 농담으로서의 발명. 이게 이제 파타피식스랑 상당히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더 보죠. 이거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마 피곤하실 때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렇죠? 이게 딱 되고. 그 다음에 헬멧 버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헬멧이 있는데 공사장 헬멧이 딱 끈이 있어요. 고정시킨 다음에 헬멧 뒤에는 끈이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끈 뒤에는 뭐가 있냐면 고정 파킹이 있죠. 이렇게 진공. 여러분이 지하철에 앉았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창에다가 딱 붙이세요. 이게 딱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헬멧에는 행선지가 쌓여있어요. 마음껏 주무세요. 이 사람 깨워줍니다. 이런 걸. 그 다음에 요거는 아시겠죠? 튀니까 짜장면 같은 거 먹을 때 튀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의 주차장을 몽땅 다 해결해줄 휴대용 주차장이에요. 아무데나 주차하십시오. 끈이 있잖아요. 끈으로 이렇게 치면 주차장이 생깁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그 파타피식스라는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슬라보이 지제기라는 그 요즘 잘 나가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일본인이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발명품이 바로 진도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의 영역에도 있어요. 이게 서브지니어스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MIT 공대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 정도 신도가 있을 텐데 농담으로서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에 가입하려면 뭐 해야 하냐면 이 종교의 자기 버전의 2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신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이 사람은 뭐라냐면 페터 슈켈레라는 사람인데 PDQ 바하라 그래요. 그래서 PDQ 바하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있죠. 작곡가.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그 작곡가의 4돈의 8촌에 뭐 해가지고 어쨌든 바하 가문이에요. 그 역시 작곡가인데 불운하게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대요. 물론 그런 사람 존재한 적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작품을 PDQ 바하의 작품을 발굴해서 발표를 해요. 실제는 지가 쓴 거죠. 지가 써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 사람 작품이 계속 발굴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작품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걸 가지고 CD를 만들었어요. 음악을.
그래가지고 음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러 제가 스튜디오에 와서 음반 작업을 다 끝난 다음에 스튜디오 문을 탁 나서다가 싹 돌아보더래요. 딱 돌아보는데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면서 그분이 하는 말에 여러분 지금 그분께서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실제로 이 사람은 지가 만든 가짜잖아요. 모를 리가 없죠. 가짜라는 건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타피지컬한 모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 아까 우리가 이제 파타피직스라고 했는데 파타피직스가 사실은 패러디거든요. 뭐의 패러디냐면 메타피직스란 말이 있죠. 사전 찾아보면 안 나오는데 단어는 메타피직스는 형이상학이라는 거예요. 형이상학, 즉 철학 있죠, 철학. 철학에서 막 뜬구름 잡는 얘기들,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있는 거, 이데아가 뭐냐, 정의란 무엇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바로 이제 형이상학이죠. 그걸 패러디한 것이듯이 그 파타피직스에서는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냐면은 메타포가 아니라 파타포라는 걸 사용합니다. 메타포는 은유죠. 은유인데 여기서는 파타포라는 걸 사용합니다. 역시 사전 찾아보면 이 단어 안 나와요. 네, 패러디이기 때문에. 옛날에 상상력 그러면은 창조력 그런 무조건 은유의 능력이었어요. 시적인 상상력. 시가 은유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한떨기 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은유를 맞추는 법을 가르칠 수가 있다. 요즘 왜 래퍼들 라임 붙이죠 막. 그걸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 가르칠 수 없는 건 뭐냐면 은유를 맞추는 건 가르칠 수가 있지만 은유를 만드는 능력은 가르칠 수가 없다. 그건 타고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은유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은유라는 게 결국 A라는 사물하고 B라는 사물, 전혀 관계없는 사물 사이에 유사성을 불현듯 발견해낸 능력이 은유입니다. 그게 옛날에 창조력이고 상상력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한마디 덧붙이기를 뭐라냐. 그때 A라는 사물하고 B라는 사물은 가나하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이제 은유가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사자는 호랑이다. 이렇게 비유한 건 은유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정보이론적으로 맞죠. 그게. 왜냐? 멀리 떨어야 정보력이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둑. 제가 이제 바둑을 갖다가 되게 못 둡니다. 정말 못 두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잡기에 능한데 바둑 걔는 하여튼 뭐 바둑, 장기, 뭐 체스, 카드부터 뭐 그냥 하여튼 그것만 잘해요. 그러다 이렇게 돈 잘 쓰고 있잖아 호걸이라 그러나요? 왜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오늘 이제 나랑 바둑을 딱 또 뭐 하는 얘기가 나고 내 실력이 내 실력이 어떠냐 했더니 한 바둑으로 따진 바둑 그 실력이 많다니 했더니 한 56급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20년대 그 20몇 년 전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바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메모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놈이 나보다 똑똑한 거예요. 그거 두면 다 잡아먹어. 열받잖아요. 난 인간인데 기계인데 어떡합니까? 그때 인간의 종적인 특성을 잘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두다가 엉뚱한 데다 하나를 두세요. 그다음 또 여기다 엉뚱한 데를 두세요. 그러면 얘가 막 헤매기 시작해요. 왜? 요거 늘어날 때마다 처리해야 할 용량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기곤 했는데 그건 뭐라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보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은유가 그런 건데 은유라는 것은 왜냐면 가상하고 현실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비유하고 우리가 비유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컨대 그녀는 한떨기 꽃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갖다 그녀가 식물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 없죠. 그대의 눈은 호수다라고 했을 때 아유 그대의 눈은 호수다 할 때 그대의 눈이 구성 성분이 H2O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없죠. 그냥 그건 비유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체스, 장기는 뭐에 비유해요? 체스나 장기는 뭐에 비유해요? 전쟁에 비유죠. 근데 전쟁하고 체스나 장기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라고 알고 있죠. 근데 파타포에서는 메타포에서는 그게 딱 분리가 된다면 파타포에서 이게 중첩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대한 장기판 위에서 저쪽에 예를 들어서 거대한 장기판이 있으면 거기 미군 병사하고 독일군 병사가 정말로 전쟁을 해요. 총싸움을 해요. 그런 상태가 파타피지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타포의 상태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미 그 장면을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느냐? 짠. 이게 뭐 안 나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해리포터에서 해리포터 일당이 누구랑 싸워요? 장기의 말들하고 싸우죠. 근데 장기는 원래 비유의 세계잖아요. 근데 거기 현실의 육체를 가지고 입장해서 장기 말들하고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파타포입니다. 파타포의 상태예요. 그럼 이런 상상력을 누가 제일 먼저 냈느냐? 이 사람이 당연히 아니고 한 몇십 년 전에 이미 그 상상력을 제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죠. 거울 뒤에 앨리스 보면 앨리스가 어디로 다니면 장기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붉은 여왕과 흰 여왕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게 체스의 퀸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앨리스가 왕관을 써요. 그래서 여왕이 되죠. 그거 왜 그러냐면 서양 장기하고 우리 장기하고 차이인데, 우리 장기 쫄이 있죠. 서양 장기에서 이게 폰이라 그래요. PAWN, 폰이라 해서 쫄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한 칸씩밖에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랑 다른 건 뭐냐면 얘가 보통 다 죽어요. 그 중간에. 근데 용케 살아가지고 상대편 마지막 라인에 도달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면 여왕이 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차가 되는 거죠. 조리. 그 게임 규칙을 이용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보게 되면 뭘로 돼 있어요? 체스판으로 돼 있죠. 들판에.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그 앨리스, 거울 뒤에 앨리스에 나온 그 얘기가 여러분 아시죠? 왜 그 고수들이 바둑을 두게 되면 남기죠. 기록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기보라 그러죠. 기보를 보고 따라두는 걸 뭐라 그래요? 복기한다 그러죠. 실제로는 이게 어떤 기보가 있습니다. 특정한 기보를 가지고 스토리를 복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스토리 라인에 토대가 됐던 그 기보가 원래 원본에 같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타포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얘네들이 어디로 간 거냐면 앨리스가 장기 속으로 만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또 카드 놀이터로 들어가요. 그래서 카드의 병정들한테 막 쫓겨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카드가 서양에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뭐가 됐죠? 화투가 됐죠. 그 화투 만들던 회사가 있어요. 유명한 회사입니다. 뭔지 아세요? 네? 네, 닌텐도. 닌텐도가 1890년대 화투 만들던 회사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는 사업 다각화를 한다고 요식업도 손대고 뭐 숙박업도 손대고 심지어는 러브호텔 사업도 했었어요. 재밌지 않나요? 닌텐도 러브호텔. 슈퍼마리오가 아주 섹시하게 딱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별로 재미를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다 1970년대 비디오 게임 그걸 했는데 그게 빅히트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그쪽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 팔리는 게임 콘솔 10개 중에 4개가 닌텐도 단일 회사 거라고 그래요. 그 닌텐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컴퓨터 게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벽돌 깨기. 그 다음에 저는 나이 드신 분 기억하실 겁니다. 스페이스 인베이더스라고 있었어요. 스페이스 인베이더스. 막 중앙고등학교 배지처럼 생긴 앙자 모양의 외계인이 계속 내려오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확 수준이 튀어가지고 갤러그라고 있었어요. 거기까지가 제 게임의 역사의 끝입니다. 저는 그다음 몰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적이 있었죠. 저는 게임하는 사람들 좀 한심하게 봤거든요, 평소에. 야, 저런 걸 하는 거 시간을 뺏기고 참 한심한 인간들. 근데 오늘 컴퓨터를 보니까 테트리스라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괜히 한 번씩 했다가 밤새 꼬박 샜죠.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막 벽돌이 계속 눈앞에 내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컴퓨터 게임의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기계와 인간이 만나는 접점을 다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저기 있죠. 핸드폰의 자판, 컴퓨터의 그 자판과 마우스, 그 다음 운전대, 그 다음에 배경, 칵핏, 이게 다 인터페이스예요. 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 메타포입니다. 은유예요. 쉽게 말하면 가상과 현실, 즉 비유와 현실이 비교적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짜죠. 탁구 다이어트 가짜잖아요. 각 탁구대. 이거 탁구 라켓 가짜죠. 공도 가짜죠. 여기 뭐라 그래 이거? 네트도 가짜죠.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뭐만 움직여요? 손가락만 움직였었어요. 그렇죠? 손가락만 싹. 비교적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디로 변하냐면 이게 파타포로 변해요. 메타포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닌텐도 위로 탁구를 친다 또는 테니스를 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해야 돼요? 실제로 몸을 움직여야 되죠. 마치 진짜 테니스 치는 것처럼, 테니스를 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테니스를 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메타포에서 파타포로 컴퓨터 게임에, 비디오 게임에
인터페이스가 그 진화하는 그 결정점에 있었던 게 뭐냐? 제가 생각할 때 DDR인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댄스 배우고 보시면 옛날에 요만에 좀 막 몸을 움직였잖아요. DDR로 딱 가버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테니스를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에다 보면 닌텐도 위 보고 막 테니스를 치는데 그 사람은 옆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상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며칠 전에 가다 보니까 어느 아줌마가 미쳤나봐요. 자전거 타고 손잡이로 중얼중얼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뭐예요? 핸즈프리.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안 들리고. 자기한테 들리고. 자기는 어떤 가상세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 그 초현실주의자들이 광인을 좋아했는지 아시겠죠? 광인들은 상태가 늘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마다 한 사람이 있는 게 교문마다 웬만한 학교에 한 사람씩 누가 있었냐면 그 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인들이. 가발 겉도 탁 입고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사람이. 서울대 앞에도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썰들이 있죠. 왜? 원래 제가 우리 학교 학생인데 그것도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공부만 하다가 애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그러고 있다. 라는 썰들이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썰들이 돕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어땠냐면 중얼중얼 하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 제가 지금 연구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 중인데 연구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200원만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했죠. 근데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궁금하더래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서 한번 200원 정말 줘봤대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쓰라고 연구비에 보태 쓰시라고 딱 200원을 줬대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탁 돈을 받더니 탁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이 돈으로 태양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 시적이다. 근데 우리가 막 역시 초현실주의자들이 왜 광인에 관심이 가졌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산통을 깨더라고요. 옆에 있는 한 놈이다. 야, 근데 그 사람이 말한 태양이 그 하늘에 있는 태양이 아니라 있잖아. 담배 태양 아니야? 담배? 250원이잖아.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자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 머릿속에서는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하는 거고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 아니면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되게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자들이 옛날에 예술적인 창작의 원리로 생각했던 게 초현실주의 창작 원리였잖아요. 그게 오늘날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리가 된 겁니다. 중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죠. 시뮬레이터. 이 시뮬레이터가 이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가짜죠. 가짜지만 마치 모모처럼 행동해야 돼요. 진짜처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 면허가 있거든요. 제가 초경량 150시간, 그다음 세스나로 150시간 하다 왔습니다. 50시간만 더 하면 상업용 면허를 따는데 그때 이제 20시간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200시간 그 프로펠러 비행기 있잖아요. 왜? 그걸로 200시간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은 5천만 원이 들어요. 그게. 그런데 항공기 조종사가 되려면 1000시간을 해야 돼요. 1000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게 프로펠러 비행기가 아니라 뭐냐면 제트로 교육비 될 수 있어요? 못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다 집어넣어요? 이 안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이게 더 어려워요. 실제로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2006년에 전혀 시작 없잖아요. 착륙 3번 했다가 2번 추락했어요. 이걸로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민감하고 기기가 또 하나는 뭐냐면 온갖 악조건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배풍 50노트 막 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이걸로 하게 되면 정말 비행기를 몰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 없는 젊은 청년 애들 둘인데 걔들이 뭐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동호원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진짜 비행기를 탈취해서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고 장주에서 착륙하고 경찰에게 끌려갔죠. 그게 가능합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이 파타피식한 게 왜 중요하냐면 시뮬레이션 해주는 건데 비용을 절감해 주는 거예요. 작게. 그러니까 가짜지만 마치 뭐뭐처럼 해야 돼요? 진짜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또 문제도 많아요. 왜냐? 시뮬레이션 상황에서는 뭡니까? 잘못한 거 하면 돼요. 뭐예요? 리셋하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실수를 한대요. 조종사들이. 이게 이제 심각성을 착각해버리는 거죠. 게임 상황과 현실 상황을 착각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디지털 가상이다라는 것은 가상이고 현실은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도스라는 거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도스가 뭐야? 윈도우는 알죠? 윈도우 전에 도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뭘 좀 하려고 하면 몽땅 명령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디스켓 복제하는 것도 카피, A, C, A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어 치고 가끔가다 포맷 C 해서 다 날리고 그런 거 많았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가짜다 하더라도 가상도 진짜처럼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 현실처럼 다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보면 마이너리티 리포트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장갑 끼고 이렇게 끌어당기죠.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쓱 하면 밀려가고 이렇게 하면 확대되고 그게 사실 10몇 년 전만 해도 이게 SF였잖아요. 근데 이게 3년 전에 이미 실현됐습니다. 테드에서. 테드 강연 나와가지고 시연을 했거든요. 실제로 사용하면 여러분들 그 애플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커지죠. 이렇게 하면 줄어들죠. 이렇게 하면 넘어가죠. 원래 다 여기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나왔던 겁니다. 근데 마치 가짜지만 현실의 물건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책 있잖아요. 전자책. 원래도 그 가짜죠. 근데 마침 어때요? 책장 넘길 때 뭘로 해요? 이렇게 넘기죠. 그럼 쓱 하면 소리까지 들리죠. 가짜정을 맞으면 뭐처럼? 진짜처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게 옛날에 메타포였다면 이제 뭐야? 파타포예요. 가짜지만 마치 뭐처럼? 진짜처럼. 그러니까 아날로그 현실이지만 디지털 가상이지만 마치 아날로그 현실의 사물처럼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던 겁니다. 이거 아시죠? 이렇게 맥주 마시는 거. 이게 또 마시면 점점 줄어들잖아요. 점점 줄어드는 거라든지 하든지 이게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인터페이스에 익숙한 거예요. 워낙 가짜로 마치 뭐처럼 진짜처럼 대해주는데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네안데르탈인 저 같은 네안데르탈한테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아니 가짜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지 왜 가짜를 진짜처럼 대우해 주는 거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층 뭡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을 보여주는 예가 있었어요. 일단 불어로 후인데 무슨 뜻이냐면 광우란 뜻이에요. 빛을 광자에다 어리석은 우자를 써요. 그래서 바보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어렸을 때 웬만한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게 바로 바보였거든요. 나이 20살 넘게 먹도록 우리랑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던 애가 있었어요. 이름도 몰라 그냥 우리 걔를 바보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그 바보가 다 어디 갔죠? 어쨌든 그러니까 정신연령은 우리랑 똑같은데 육체는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 딱지 다 따먹었어요, 걔가. 그런데 이제 걔랑 우리가 왜 놀아줬냐면 걔 나름대로의 또 귀여운 바가 있거든요. 딱 아줌마가 이렇게 깃바닥 지나가고 우리가 장난합니다. 야 바보야, 가서 한번 뽀뽀 한번 해봐. 그럼 진짜 가서 뽀뽀해 아빠 엄마한테. 그러면 아줌마가 얼마나 놀래겠어요.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어서 뽀뽀를 하니까 깨끗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럼 우리 좋아가지고 깔깔깔깔거리고. 근데 아줌마가 딱 보니까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씩 웃고 넘어가고 이렇게 삶의 활력소로서 아무 문제 없이 공동체 한 부분에서 그냥 같이 더불어 살아갔는데 그 많던 바보들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한 가지 가설. 그 후로 바보는 태어나지 않았다. 맞을까요? 아니죠. 어딘가 갇혀 있을 거예요. 왜 갇혔을까요? 치료한다고? 근데 그게 병이에요? 아니죠. 치료가 됩니까? 아니죠. 후회가 나나요? 누가 미쳤습니까? 걔가 미쳤어요? 우리가 미쳤습니다. 우리가 미쳤죠. 그게 이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의 주제예요. 소위 말하면 이성이야말로 광기다. 이성이야말로 오히려 광기다. 그게 초현실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게 바로예요. 초현실주의자들은 니들이 이성으로 만들어낸 게 뭐야? 니들 그 이성 가지고 한 짓이 뭐냐? 결국 세계대전만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광기가 더 해방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던 차에 한 분이 더 나타나셨어요. 우리 사회에. 후견에 call me right now. 근데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갔죠. 그래서 제가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었거든요. 그때가 2009년이고 제가 이제 중앙대에서 잘리고 한해종에서 잘리고 카이스트에서 잘리고 심지어 홍대 시간강의마저 잘린 그 시점이었습니다. 갔죠. 그래서 내 눈을 바라봐. 봤습니다. 그분의 눈을. 내 이름을 불러봐. 불렀죠. 허경.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정말로 잘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홀이 꽉 찼거든요. 그냥 요즘 젊은 애들 또 앉아서 안 바꾸면 그냥 서가지고 팔짝팔짝 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나이 돼가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해치고 뒤로 딱 갔더니 거긴 가니까 정말 그 자리는 안 어울릴 것 같은 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70대 할아버님들이 다 앉아 계세요. 그때 내가 느낀 바 있었죠. 이거다. 대한민국에서 20대와 70대를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분이야말로 존재 자체가 파타 피지컬하기 때문에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젊은이들한테 이분은 어떤 분이야? 그냥 개그맨이에요. 개그맨인데 어떤 개그맨이면 차원이 다른 개그맨입니다. 원래 궁정광대 있죠, 광대? 두 종류가 있어요. 세습광대하고 천연광대가 있어요. 그 세습광대는 직업으로서 광대인데 미친 애들이 아니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 심형래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남이서 엄청나고. 이 사람들은 막 그냥 천재인데 천재 어떻게 보면 천재적 바보들이에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연광대는 그냥 진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천연광대거든요. 여태까지 개그맨은 그럼 어디예요? 세습광대, 천연광대예요. 다 세습광대잖아요. 드디어 천연광대가 나타난 거예요. 개그의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수준이냐면 이런 수준이거든요. 축지법하고 공중부양하고 이런 개그는 아무도 못해요. 심형래도 못해요. 이거 아무도 못해요. 이런 개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끝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분이 전화를 걸잖아요. 그럼 그 전화를 다 받아줍니다. 전화번호 공개할까요? 형민 씨가 딱 한마디를 해줘요. 전화 걸면 뭐라냐 허경영이라는 한마디를 해주는데 그 말을 들으면 또 재수가 좋아져요. 그래서 공연 딱 끝나고 이제 사인회를 하잖아요. 사인하는데 끝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허경영. 그 전화를 다 받아주신 이분한테도 내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분도 좋아하지만 또 거기다 전화를 하는 그 젊은이들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정말 근데 이걸 그 말을 들으면 정말로 재수가 좋다고 믿는 걸까요? 아니죠. 믿진 않는데 마치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척 해주는 거죠. 우리 판소리 할 때 뭐라 해요? 어따 보면 잘한다. 뭐예요? 놀아봐라 이거죠. 한번 놀아봐라. 추임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이따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70대 할아버지들한테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거든요. 아마 그분이 아예 미친 척만 했으면 사실 그냥 왜냐 멀쩡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 중에 이분이 내놓은 공약이 황당하지만 그 중에 내놓은 황당한 공약 중에 몇 개는 실현된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분이 한 뭐 몇십만 표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나라당이었잖아요. 그 할아버님들이 보실 때는 한나라당은 보수가 아니야. 그 사이비들이에요. 진짜 보수는 뭐냐? 이 공화당이어야 돼,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 각각 라인으로 쫙 내려와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자칭 비서관이잖아요. 새마을운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대잖아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혼까지 할 뻔한 사이였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가 선거운동 하기 전에 4억이 들어가요. 왜? 전국으로 공보물 보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4억이거든요. 그 비용을 갖다가 할아버님들이 모아서 출마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들 거기 왜 오셨냐? 우리 총재님 인기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 야, 이 젊은이들이 드디어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알아준구나. 우리 경제공화당의 미래가 밝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왔는데, 딱 보니까 이게 총재님을 좋아하는 그 젊은이들의 그 열기가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유권자가 정치를 좋아하는 코드랑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해 하시면서 거기 앉아있어요. 이게 중첩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조선일보에서 막 걱정이 된다고요. 신문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대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현상, 즉 내 이름을 불러봐, 내 눈을 바라봐. 이게 이런 현상이 갖다가 확산될 경우에는 젊은이들의 심리적 의존 증세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야, 대한민국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또라이들이다. 그래서 그 신문 기자의 그 기사의 마지막 줄이 뭐였냐면 마지막 문제 이겁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 허경영을 연호하면 정말 로또 1등에 당첨될까 이거예요. 애들이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왜 허경영한테 연호하는지 알고 싶대요. PD가 왔어요.
내가 이 얘기를 다 해줬다니까. 다 해줬어요. 이 팝다 피직스가 쫙 물론 하나도 안 납니다. TV에. 그래서 저가 그냥 혹여만 나쁜 놈이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무슨 추행당한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블로그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게 다 그 저 PD라는 녀석이 PD 되려고 PD 공부만 하다가 놀지를 못해서 얘가 저렇게 멍청해진 겁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그 PD가 또 그 글을 읽었어요. 또 따옴표 붙여서 멍청한 PD가 진중권 선생님께 한 말씀 올립니다. 지금 그래 한 말씀 올려라 이 멍청한 PD야. 그랬더니 자기가 허경영의 나머지 비리를 2탄을 만들어서 허경영의 나머지 비리를 다 폭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폭로해라. 다음에는 제대로 검증하자. 다음에 포항공대에서 교수님 모시고 카이스트에서 교수님 모시고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 모셔요. 그다음에 결론 그것이 알고 싶다. 결론 여러분 공중부양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잖아요. 산타클로스, 그쵸. 크리스마스 특집,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놀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PD하고 기자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죠. 별만큼 배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진화의 문제라고 했던 겁니다. 이거 네안데르탈인이 볼 때 호모사피엔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딱 그거라는 거예요. 사실 허경영이 했던 거짓말이 폭로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그럼 폭로할 가치가 없는 게 기껏 한다는 거짓말이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앉아있죠, 두 분. 합성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애들이 근데 이걸 갖다 자기 홈페이지에다 올려놔요, 이거를, 허경영 씨가.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속느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애들이 금방 찾습니다. 밑에 네티즌들이 찾아놨어요, 사진을. 원래 그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노태우 씨 자리잖아요. 이번에 화장실 간 사이에 잠깐 앉은 거거든요. 네티즌들 알아 다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요? 너 임마 왜 거짓말이냐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두 분 너무나 잘 어울리세요. 그런데 결혼은 언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을 믿는 걸까요? 아니죠. 놀아주는 거죠. 이런 코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방송에서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유엔본부 한반도입니다. 부시랑 사진 찍었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런 거. IQ 430. 이거 굳이 그 IQ 테스트에서 검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때려대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싹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한잔 즐겁게 노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승질 확 내고 나가면 분위기 살아 안 들어.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슈필피어더 뭐라 그래요? 분위기 깨는 놈, 놀이 망치는 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던 차에 또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이분입니다. 이게 좀 아시죠? 보온 안상수 선생. 코가 보온이고 자가 행불이고 안상수. 보온 안상수전을 썼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 이게 76mm 같고요. 이게 이거 곡사포구나. 근데 이거 상표 붙은 거 보니까 포탄 아닌데 이거 포탄 아니에요. 보온병. 이렇게 된 상황이죠.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안상수 선생 아무 죄가 없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오면 모를 수 있어요. 정말 문제가 되는 정말 웃긴 분이 이분인데 이 보온병 이미지 너무 강해가지고 이분이 묻혀버렸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황진아 의원입니다. 이분이 뭐냐면 삼성 장군 출신이거든요. 근데 병과가 포병이에요. 포병 병과인 분이 보온병 딱 이게 70mm고 이게 120mm고요. 사실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긴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겁니다. 아니 왜 탄피가 탄착점에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북한이 쐈으면 그거 어디 있어야 돼요? 북한이 쐈는데 그게 왜 옆에 있어요? 이게 종합 코미디였는데 오로지 그냥 보호병 하나로 그냥 다 나와서.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아니라 근데 이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덕분에.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해요? 사태 반대청으로 해요. 젊은 사람들 저 사람을 하면 진짜로 존경할까요? 아니죠. 근데 존경하는 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으로 뭐 미움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애정이 생겨요. 여러분 강용석이라고 있죠. 아시죠? 그 사람 정치인으로 정말 꽝이죠. 꽝인데 인기 좋죠. 뭐 그런 게 생겨버립니다. 이게 이제 옛날 그 정치의식과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의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식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미래의 인류는 파타피지컬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제프리 쇼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촛불 집회.
그다음에 원래 원조가 따로 있습니다. 이분이죠. 지금 야간이거든요. 불법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촛불 집회할 때 뭐가 등장했냐 와이브로라 그래서 무선 방송 이게 1인 방송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카메라가 이거예요. 제가 마이크 들고 혼자 들고 다니면서 지금 중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했었죠. 칼라TV라는 중계를 했었는데 이거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방송 포맷을 흉내냈어요. 카메라 고정시켜놓고 제가 앉아서 마이크 들고 스태프들이 섭외를 해와요. 그럼 제가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이 시위대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로로 튀어나간 거예요. 집회가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이러는데 갑자기 누군가 야 들고 뛰자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노트북이잖아요. 사실 복잡합니다. 우리는 3인 1조였거든요. 노트북과 커다란 카메라가 연결돼 있어요. 유선으로. 나는만 무선으로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3인 1조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역사가 확 바뀐 거죠. 근데 인기가 엄청나게 끌었습니다. 그때. 왜 인기가 끌었는가? 왜 이렇게 우리 방송이 인기를 끌었는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번 접속할 때 동시 접속이 500명만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500명이 하나가 가지고 아프리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한 명당 200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다 가가지고 방을 다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200씩 하니까 500 곱하기 200은 10만이잖아요. 동시 접속이 10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적 접속이 보통 40만에서 50만이었거든요. 매일. 네. 끝나고 나면 이게 또 편집이 돼요. 그게 또 돌고. 엄청난 거죠. 근데 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티즌들이 이걸 갖다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방송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티즌들이 그걸 뭘로 바꿨냐 게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날 중계하다가 끌려 들어가서 경찰에 잡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얻어맞고 갔는데 중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날 후원금이 엄청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훈방됐거든요. 다음날 그래서 바가지를 먹었어요. 기본적으로 잡혀갔으면 48시간을 채우고 나와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그 왜 후원금을 보냈냐? 간단합니다. 게임을 하다 호응하고 캐릭터가 죽은 거예요. 열받잖아. 그 다음에 저 카메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저 500만 원짜리거든요. 당시 500만 원이에요. 그게 망가집니다.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세상에 커뮤니티 있잖아요. 인터넷 커뮤니티. 통째로 사서 보내줘요. 왜입니까? 아니 게임을 하려면 싸움을 하려면 아이템을 마련해줘야 될 거예요. 그다음 제가 이제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포롤이라고 해서 진포롤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 우분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 사천에 감기가 우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네티즌들이 좋아할 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네티즌은 사실 정치적인 거라기보다 되게 매체적인 환경이 변화해요. 왜냐하면 우리 MB 각각께서는 삽질이잖아요. 산업화잖아요. 근데 네티즌은 정보화 시대거든요. 이게 감성이 안 맞았던 거고 서로. 감성이 안 맞았는데 근데 이 감기가 뭐 이거는 산업화도 아니고 그만 이렇게 호비 들고 농경사회가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난감하냐. 애들이 뭘로 만들었냐 그거 다 강달프를 만들어버려요. 우리 편이 딱 되고 그래서 캐릭터가 되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이렇게 인기를 우리를 이렇게 좋아했느냐. 우리는 그냥 나가면 현장에서 막 완전히 모든 편의가 다 칼라TV 나간다 하면 쫙쫙 갈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바타예요. 자기들입니다. 아바타 아시죠? 그러니까 TV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팅창이 쫙 있거든요. 채팅창에 딱 보면 우리는 옛날에 TV나 영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보고 그냥 시청소감이나 올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아주 취재 지시를 해요. 저기 화면에 보이는 저 사람들이 누군지 좀 알아봐줘요. 그럼 이걸 핸드폰으로 알아봐요. 그럼 제가 딱 그다음 누구세요? 그다음 저기 망치 들고 설치는 아저씨 저 아저씨는 말려줘요. 그럼 제가 가서 폭력을 좀 삼가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다음 우리가 인터뷰하고 있는데 뭐 사직터널에서 붙었대 그러면 바로 차 타고 사직터널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냐 컨트롤 패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막 섞여버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물대포 맞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체온증 걸리겠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오토바이가 와 옵니다. 퀵이 와요. 오비오 막 던져. 그 다음에 이제 깃발이 옵니다. 밤에 딱 보면 깃발 뭐라고 하냐면 비록 몸은 여기겠지만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어떻게 구별하냐면 한편은 운동가라고 구별해요. 운동가는 뭐냐면은 놀질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미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근데 존경은 해. 근데 같이 술 먹고 싶진 않아. 아시겠죠? 이런 사람. 반면에 여기서 놀기만 하는 애들은 좀 한심하게 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뭐 우리는 배운 여자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쟤들은 무개념이고 우리는 개념이 있다. 이게 이제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촛불 집회가 몇 달 갔잖아요. 텔레비전이나 영화는 밤새 못 봐요. 그렇죠? 밤새 못 봅니다.
줄거리가 딱 정해져 있고 못 봅니다. 밤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밤새 할 수 있는 거. 게임밖에 없어요. 심리가 게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데모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고전적인 데모는 경찰하고 아우리랑 아무리 싸운다 하더라도 서로 암묵적으로 다 합의가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격려를 한다 하더라도 9시면 끝내줄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노동절이니까 경찰 니들이 조금 밀려줘라. 저까지만. 그러면 이제 막 싸웁니다. 근데 거길 점령해요. 딱 점령한 다음에 동지들 오늘 투쟁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갑시다. 딱 해줘줬단 말이야 9시에. 근데 이거는 지휘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이랑 똑같아요. 컴퓨터 게임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계속 되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게임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옛날에 우리는 역사를 창조한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서사를 창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우리가 한꺼번에 막 하니까 게임을 하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하네? 괜찮아. 더 가야 돼. 또 사과를 하네? 괜찮아. 그 다음에 수입 조건과 재협상 하네?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슨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종의 영웅이죠. 전다. 그런 게 겹쳐져 있는 그런 식의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게 좋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게 간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네 가지 모드를 구별할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도 가짜인 걸 알지만 진짜처럼 얘기를 하고 듣는 사람도 가짜인 걸 알지만 진짜처럼 들어주는 척하고 그게 판타피식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은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말하는 사람은 가짜인 걸 안돼도 진짜처럼 얘기해요. 속이는 거죠. 듣는 사람은 가짜인데도 진짜로 알아들어요. 그게 선동 상황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가짜인데도 진짜로 착각해요. 듣는 사람도 가짜인데 진짜로 착각해요. 그건 종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하는 사람 진지하게 얘기해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알고 얘기를 하고 듣는 사람은 걸 뭡니까? 가짜라는 걸 아는 상황. 근데도 진짜처럼 들어주지만 가짜라는 걸 아는 상황. 그건 뭐냐면 혹혈경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바로 낙곰수 같은 거예요. 낙곰수를 예를 들면 낙곰수가 음모론을 폈단 말이죠. 음모론을 폈는데 음모론이라는 게 바로 섞인 겁니다. 팩트랑 뭐가 섞인 거예요? 상상이 섞인 거죠. 그게 되는 겁니다. 한번 왜 낙곰수가 인기를 끌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텍스트로 전달했죠. 정치의식을 가지려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잡지를 읽거나 아니면 사상서적을 읽었죠. 낙곰수는 말이에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문화, 문자 문화 이전에 우리가 말과 뭘로 전달했어요? 이미지로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사운드와 이미지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이제 뭐냐면 말로. 우리가 책은 1인칭, 3인칭입니다. 그렇죠. 독백체예요. 저자가 독백하는 걸 독자가 엿듣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대화, 말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대화가 있죠. 상대가 있죠. 1인칭, 몇 인칭 관계예요? 2인칭 관계라는 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근데 낙곰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였냐면 파타피지컬한 모드였어요. 농담이었습니다.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건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니까. 근데 음모론의 장점은 뭐냐면 모든 걸 남김없이 설명해줘요. 이거. 상상력으로 다 채워넣기 때문에. 그게 음모론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을 듣는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돼요. 근데 그걸 농담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걸 착각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낙곰수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걸 착각 안 했어요. 파타피지컬 했습니다. 왜? 음모를 신나게 폈어요. 김호준하고 막 이런 애들, 그쵸? 정봉주랑 막 음모를 피다가 뭐라고 덧붙였냐면 물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닙니다만.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냥 하나 해본 소리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 정도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그게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보면 각하는 그러고도 남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파타피지컬한 게 아니라 선동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 게 아주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일베 같은 거 있잖아요. 일베도 사실은 우습게 볼 게 아니라 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원리가 상당히 진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커뮤니티 운영에다 뭘 도입하냐면 게임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촛불 집회에 있는 게임의 성격을 강조했잖아요. 2008년에 논문을 썼거든요, 그걸로. 근데 2년 후에 2010년에 미국에서 이제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제가 2년 앞섰습니다. 저는 그런데
일베가 게이미피케이션 전략.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게임의 사고와 전략을 게임이 아닌 곳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베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냐 글 써서 추천 많이 받으면 어디로 가요? 베스트로 가죠. 베스트에 자주 올라오면 레벨이 올라가요. 레벨이 계속 올라갑니다. 레벨. 그러니까 거기서 레벨 높은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고레벨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충성심이 높아지는 거고 자꾸 눈에 띄어야 되니까 요번에도 막 망언들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번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꾸 넘어가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한 게 국정원이에요. 미션을 줍니다. 좌파 신고하라고. 그 다음에 신고 많이 해야 될 때 뭘 줬어요? 절대시계 줬잖아요. 그게 레어 아이템이었어요. 정확하게 아주 국정원 아주 선진적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이용한 거죠. 또 그렇게 이제 그 게임을 갖다 이용하는 게 악용하는 얘가 또 어디에 있었냐면 알카이다가 그렇게 해요. 알카이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레벨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가 우리 영토를 침략했다. 저놈을 죽여라는 미션을 줘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거를 게임을 해요. 그래서 걔들이 그 게임을 다 잘하게 되면 결국은 가상의 전사가 이제 뭐가 돼요? 현실의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라든지 이렇게 좀 완전히 좀 다른 정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현상에는 한편으로는 촛불집회 같은 무정부주의적인 자율주의적인 게 있었고 또 다른 한편 이게 굉장히 파시즘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그래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사의 시대는 지났고 역사가 뭐랑 섞이는 거예요? 서사랑 섞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서사가 잘 섞이게 되면은 아이들의 역사의식을 훨씬 더 예컨대 게임을 통해 가지고 예컨대 형평운동이다. 그럼 이 운동의 의미와 뜻 이런 것들을 갖다 아이들한테 정말 몸으로 체험시키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왕후 사건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역사 왜곡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런 거라는 거죠. 이제 역사의 시대는 지났다. 역사와 서사가 결합되는 시대고 이것을 어떻게 뭐랄까 해내는 건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파타피지컬한 개념이에요. 가짜인데 가짜라는 걸 알면서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을 갖다가 현실에 대한 인식은 그냥 갖되 또 다른 한편은 뭡니까? 놀이의 모드로 들어가서 진짜인 척. 근데 문제가 되는 거 그럴 때 진짜로 믿어버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의식이 어떻게 변해갔고, 그 다음에 이른바 역사. 요즘은 이제 옛날에 우리 늘 듣던 말이 새 역사를 창조하자 했잖아요. 요즘은 그게 새 서사를 집착하자가 되는 겁니다. 정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애들한테 롤을 줘야 돼요. 유권자들한테 미션을 줘야 되고, 그들이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이제 그 노무현, 그 뭐죠? 노사모 모임.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 거죠. 그게 사실은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IT 인프라가 제일 발달했기 때문에 아직 다른 나라에서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나라든 그 부분에 그런 문화 속에서 한국이 상당히 뭐랄까 선진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전적인 시의 개념들은 이제 뭐랄까 그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게 저는 이렇게 시화되고 있다고 봐요. 가장 대표적인 광고 카피입니다. 광고 카피 같은 건 사실 자본주의적 음유시인들이 바로 카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앤디 워홀이 옛날에 예술과 대중문화가 나눠 있으면 이렇게 흐려버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전에 말하는 디카랑 결합된 이런 시들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그 하이쿠 시 같은 거. 제 아내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일본말을 하는데 하이쿠 경연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자랑해야지. 그게 뭐냐면 딱 한 줄인데 뭐냐 장갑을 가지러 간다면 늦겠지 이거 이렇게 함축적이죠. 왜 그런 거라든지 저도 그래서 트위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트위터가 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이쿠식의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대중적으로 굉장히 실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가 전통적인 시는 몰라 위기를 처했다 치다 하더라도 신이 사라진 건 아니다. 오히려 시는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가끔가다 광고를 보면 놀라거든요. 와 저런 발상들 이런 것도 보고 굉장히 시적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네. 그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 진보 정당에다 헌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할아버지들이 석경실을 믿고 그 사람 속출마를 하게 하는 게 속아서 그러는 거냐. 저도 그렇다면 어떤 분은 속는 거죠. 사실 뭐 진보정당 툭 찍어야 뭐 얼마나 나오기도 하고. 근데 나 거기다 재산을 바치거든요. 뭐 때로는 선거할 때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허경영 씨가 정말로 그 돈을 취해가지고 개인적인 뭐를 취할 그 의사가 있느냐 아니면 진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저는 그 사기꾼 체질이 아니라 광호 체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그 돈키호테가 있으면 거기 산초 판자가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돈키호테가 산초 판자를 등친 사람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 좀 코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 SBS에는 꼭 그런 코드를 가져갔다라는 거고 그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은 분단돼서 그 모양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 분단되지 않아도 그렇게 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입니다. 우선권의 문제고 좀 분단에다 모든 걸 해가지고 분단이 극복되면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이라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사실 경제학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그 전체에서 20분의 1 정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군사적 아무리 이제 정부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우리한테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걸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핵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들이 워낙 열세니까 일거에 그 학교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그 분단의 그 규정이라는 게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분단이라는 건 사람들 의식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복지 같은 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이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세금을 내요.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저도 완전 유지지갑이잖아요. 뭐든지 하여튼 내 소득은 국가가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나도 모르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세금 내려고 내가 적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 국가가. 근데 우리 애가 지금 독일에 있거든요. 독일에 있는데 거기서 외국인이잖아요. 나 거기 독일 정부한테 세금 한 푼도 안 내거든요. 걔 그냥 학비 다 공짜예요. 대학까지.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 받아요. 아니 걔가 외국인으로서 그 누리는 그 권리를 나는 왜 여기서는 내국인으로서 그걸 못 누리느냐. 그러니까 사회적 약속의 문제잖아요. 비정규직인이 이런 문제도 그런 겁니다. 독일에서는 뭐라 하냐면 사람을 자르잖아요. 40만 원 사람, 50만 원 사람 자르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 갖다가 노하우의 상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경영 효율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경제 요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그러니까 그냥 막 270만 원 주는 거예요. 선장인데 270만 원 받았대잖아요 지금.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될 리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의식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근데 경제라는 건 어떤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이 있어야 돼요. 걔가 워낙 하는 대로 몸만 움직이면 발달한다. 뭐 이런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주 자본주의 초기에나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면 한 번 키우면 그러면 우리 다 먹여 살려줄 거다. 뭐 이런 미신들이 좀 있어요. 근데 독일 교육은 그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다 있잖아요. 100명을 갖다 요만큼 한 걸음 더 높이 만들면 그게 전체 경제력이 상승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만한 애들 1% 얘만 딱 보고 나머지 그냥 포기예요. 사실 교육 포기잖아요. 다 노조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총체적인 것들이 지금 다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 의식이라는 게 바뀌지 않아요.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난 가장 큰 문제 학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참교육하면 뭡니까? 학교 찾아가가지고 진도 나가달라고 하는데 이런 거거든요. 이번에 참사를 보게 되면 국방비가 거의 GNP 30%에 해당하는데도 분단이 그렇게 무거운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비가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통일될 때까지 우리 복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니, 국방비가 현재 일본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수분부터 들어가는 부분을 업계가 쓰면 더 좋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단의 적대적 성격을 완화하는 것 그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뭐 복지가 안 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사 비용도 있지만 그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복지라는 게 제대로 돼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분단에다 모든 걸 환원시켜버리는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실이 됩니다. 옛날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영어 수학 공부 잘하는 사람이 중요했다면 미래는 그게 아니라 아직 없는 걸 떠올리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창조력, 상상력. 그러면은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아요. 서울대 애들도 뭐 서울대, 연대, 모대 뭐 1년에 15,000명씩 배출해 주거든요.
그런 애들 그냥 시키면 알아서 해주거든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다른 거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는 애는 아니잖아요. 그런 류.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그게 파타피지컬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말하거든요. 바로 기술적 상상력이거든요.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아직 없는 걸 꿈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술자들이 들러붙어서 그걸 실현시켜주는 그런 구조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경제적 팩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그 창조경제의 핵심이 바로 그걸 거예요. 창조경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부 내에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지. 슬로건 자체는 맞아요, 그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현실과 가상을 착각하는 이런 문제가 막 등장하는 겁니다. 이번에 일베 애들도 문제는 뭐냐, 자기들 장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지금 끔찍한 현실이잖아요. 300명이 죽었는데. 애들 가지고 장난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들이 뭔가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고,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다 가는 거지. 이게 옳다 그러다 또는 이게 부정적이고 긍정적이다 단정하는 게 아니라 두 측면이 다 있는데 대충 이런 추세라는 건 그냥 불가피하다. 그렇게 한다는 거고, 정점은 어디냐면 간단합니다. 미래는 이제 가상과 현실적 구별이 점점 없어져요. 뭐 이미 그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노피라고 있죠. 개 복제죠. 근데 스노피는 개 사진도 아니고요, 개 그림도 아니고 그냥 개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나노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나노 그러면 조합해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NA 같은 경우도 옛날에 기존의 DNA를 변형시키는 정도인데 요즘은 synthetic biology 그래가지고 DNA를 조립을 해서 만들어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가상에 들어간다면 이미지 스크린상에 맺는 이게 아니라 뉴런이라든지 아니면 미립자 있죠. 립자, 나노 수준의 조작, DNA, 분자 생물학의 DNA 조작, 이런 것들은 가상이 바로 뭐가 돼요? 현실이 되는 거죠. 그쯤 되면 이제 현실에 의스스해지는 겁니다. 그 영어로 언캐니하다.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 내는 책의 주제입니다.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안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어떤 조건이냐라는 거죠. 사실은 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유토피아적 버전도 있고 디스토피아적 버전도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정보 불균형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래의 사람은 인류는 둘로 나눠질 것이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과 프로그래밍 당하는 사람들로 나눠진다. 이랬을 때는 이게 새로운 계급 관계잖아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은 바로 영화 매트릭스의 아키텍트고요. 당하는 사람은 수족관에 있는, 수족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디지털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걸 많이 현실을 가상으로 대체하면서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현실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잃게 만들거든요, 애들한테 또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문화가 어떻게 가느냐 이런 구체적인 방향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거지, 디지털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에 맞는 전략을 찾아야죠. 사실 지식인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졌죠, 오늘날은. 왜냐하면 지식인이라는 말은 인텔리겐자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건 언제 시대냐면 문자문화 시대의 소산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뭡니까? 권력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글자를 배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 대신해서 발언해주고 싸워주는 게 바로 지식인이란 말이죠. 그런 지식의 마지막 지식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리영희 선생이에요. 그 이유는 없습니다. 진중권 존경 못 받아요. 왜냐하면 진짜 글자를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인구의 70%가 고등학교 나오면 고등학생 졸업자의 70~80%가 대학생이 되거든요. 자기 전공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이라는 시대는 지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뭐 얘기를 해봤자 저한테 뭐 중거나 이런데 대학 교수도 소용없어요. 그냥 초딩들이 나한테 중딩들이 막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 네가 경제를 뭐 알아? 이런 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제학과 다니는 애가 그렇잖아요. 근데 경제학과 다니는 학부생만 하더라도 나한테는 경제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지식인상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지식이라는 게 옛날에 상당히 신분적 개념이었던 지금 그냥 기능적인 개념이고, 내 역할에서 어떤 내 분야에서 발언하는 거고,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적으로는 제가 이제 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죠. 공적으로 국가 공동체에 속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뿐이다. 여러들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옛날 그러려면 내가 위에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소위 요즘 애들한테 뭐라고 먹습니까? 십선비질이라고 뭐. 개몽의 시대가 지난 겁니다. 대중들은 자신들이 개몽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재수없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나도 대중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보거든요. 초등이나 중등이나 10대나 60대나 다 계급장 딱 들어 평등하게 야야 거리면서 노는 세계죠. 원초적 평등의 세계죠. 그것도 나름대로 좀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제 뭐 합법한 데 났더라고요. 그 게임 셧다운제. 저는 그게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게임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텔레비전이었어요. 텔레비전이 원흉이었잖아요. 근데 그전 텔레비전 이전에는 만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만화 그 화요운동도 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요즘 만화는 예술이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웹툰들 보면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본 만화는 뭐 옛날에 십몇 년 전에 가가지고 보고 내가 놀랬어. 이건 뭐 작품 하나가 하는 게 소설이다. 뭐 문학작품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높아진 거고, 게임도 저는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몰입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근데 내가 볼 때 과몰입의 원인은 게임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 애들 공부만 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집에 놀러 못 나가잖아요. 그럼 집에서 애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게임밖에 없어요. 애들이 과몰입하는 애들은 이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한테 뭘 사주냐면 저기 아이패드를 사줬거든, 내가 하라고. 근데 할 틈이 없어요. 얘가 막 워낙 공사 다 망하십니다. 애들 생일 파티 다 다녀야 되죠. 합창단 가서 노래해야 되죠. 그럼 바이올린 교습 가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은 뭐 애들끼리 놀러 다니는 게 그렇게 많아세요. 그래서 게임도 하긴 하는데 할 게 많으니까 꼭 그거를 이렇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직 안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압박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못하는데 거기는 그냥 못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기본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것만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봐주니까 그냥 그런 압박 받지 않고 아주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러면 걔들이 몰입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몰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게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게임 업체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이다라는 게 좀 전에 봤듯이 저는 패러다임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문화가 사진과 영화의 문화였다면 21세기부터는 이제 게임의 문화예요. 생각해보세요. 엔터테인먼트죠. 다 모든 게. 교육도 에듀테인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인포마틱도, 정보학도 인포테인먼트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도 폴리테인먼트예요. 놀이가 요즘 돼요. 이게 개들. 그 다음에 옛날에 정치인들이 발언하면 신문에 나오는데 요즘 정치인 발언하면 신문에 하나도 안 나는데 망언을 해야 한마디 나요. 망언을 해야지 신문에 나요.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신문에 나는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에요. 김재동이니 김효진이니. 그 사람들 뭐라 하냐면 소셜 테이너라고 하잖아요. 결합되거든요. 이게 이제 오락 모드죠. 놀이 모드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훈련하는 겁니다. 게임을 통해 가지고. 근데 옛날에 뭐였냐면은 우리가 뭐 제식 훈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산업사회 훈련을 했잖아요. 왜? 공장 기계잖아요. 기계에다 인간 신체를 맞춰야 되는 게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때 인간 직업군 중에서 가장 기계적으로 활동하는 행동하는 게 바로 뭐예요?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문화가 딱 나름대로 적합했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런 훈련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PC방은 뭐라 하냐면 미래의 블루칼라들이 저기서 지금 직업 훈련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게임 매니지먼트나 게임 뭐 디자인이나 게임 개발자 또는 게임 플레이어가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하는 거대한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부정적으로만 보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고, 또 다른 한편은 게임 업체들도 자꾸 돈만 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임이 자기들이 문화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해야지 애들 충성심만 높이는, 몰입도만 높여가지고 돈 따먹을 생각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나는 중요해요. 일단 공부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고 애들이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좀 허용해줘라. 요번에 또 사고 나니까 수학여행도 못 보낸대 이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학교도 실패하죠? 학교에서도 사고 났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잖아요. 그런 발상이 아니라 이렇게 애들이 뭐 하여튼 공부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래를 위한 희생이다라는 거, 그거 좀 웃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소년기는 미래를 위해서 희생해야 할 어떤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맨날 묻는 게 너 행복하냐고 묻거든요. 행복하대요. 그럼 됐어. 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하고, 나는 좀 잘하길 더 바라지만 뭐 그게 뭐 필수사항은 아니야. 너 같은 놈이 있으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원희룡 씨 만났을 때 그런 얘기다 수석했잖아요. 또 전국 수석. 내 같은 사람이니까 수석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양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애들도 뭐 그렇게 좀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성적순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행복하면 돼요. 아이들의 행복, 그걸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